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그와트 학교.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그와트 학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계속 저 혼자 녹음을 하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안 됩니다. 40분 안으로 끊어야지 하고 방송을 해도 정신을 차려보면 40분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녹음을 해야 재미가 있죠. 그것이 저희 정치자분들의 중론이기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제가 대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 목요일, 수요일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총선 또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거 총선을 좀 연기해야 됩니다. 저 영국인가요?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어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달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달 더 늦춰진다. 그 사이에 또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없는 것이고, 총선 연기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주의라고 해서 선거 일자를 공고주의가 있고 법정주의가 있거든요. 공고주의는 선거 당국에서 언제 선거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까지 그랬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화를 하면서 사실 1985년에 22 총선이 있었거든요. 2월 12일에 총선하는데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추운 날에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종료로부터 50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르기 직전에 수요일에 한다. 옛날엔 또 목요일 날 투표를 했는데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긴 이유는 주 5일째부터입니다. 주 5일째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일을 휴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자는 취지에서 목요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토요일 또 쉬게 되면서,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토요일이 쉬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수요일로 하루 앞당긴 거죠. 그런데 선거법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해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코로나19 사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논쟁이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예 법을 고쳐서 혹은 부칙을 건드려가지고 이번 총선에 한해서는 몇 월 며칠 날 한다라고 일자를 못 박아놓고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여야 합의만 되면 뭐 바로 국회 본회의로 상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원래 있던 법조항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연기 쪽이 높았어요. 지금 해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일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추세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꺾이긴 해도 사그라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정체돼 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선거를 연기하는 게 옳을 텐데, 근데 이놈의 정치권이 뭐 옳은 대로 한 적이 있어야죠. 자, 각설하고 오늘 사연들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랄라리 님께서 링크를 딱 걸어주시면서 다당제와 선거제도 2030년을 향한 정치개혁 가이드북, 저자 김수민, 발행일 2020년 3월 6일, 출판사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지식공유지대, 이렇게 된 화면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놓치지 마시고요. 이 선거제도로 뻘타를 더 이상 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극성 지지층이죠. 민주당 지지층 뭐 전부는 아니겠고 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극성 지지층이 이 선거제도나 민주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놈들이, 이 새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 만든답시고 당원 투표를 붙였는데 75%인가요?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투표율이 30%예요. 투표율이 30%인데 개표함을 까냐? 이랬더니 또 그 정도 찬성이면 30%밖에 안 되지만 찬성률이 75%니까 높은 거다. 이 지랄하고 또 어떤 새끼는 재보궐선거에서 뭐 지방선거에서 30%도 안 나오기도 한다. 야, 이거 생각을 좀 하세요. 오세훈이가 2011년에 왜 집에 갔냐고.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 총투표한다고 했죠. 그때 투표율이 25%쯤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주민투표함은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기록해야 깔 수 있어요. 그게 투표예요. 이런 인간들이 국회 가면은 또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데 전체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표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자고 해가지고 온 의원들끼리 한 7, 80% 찬성하면 통과! 이런 놈들이에요, 이거. 생각 좀 해, 생각 좀.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하는 거 몰라요? 요새 안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학급 회의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교 어린이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하는데. 그러면서 수정 동의안이 어쩌고 뭐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이런 것들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배울 때 좀 생각 좀 해. 어떤 거는 왜 과반 의결이고 어떤 거는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은 왜 3분의 2인지 패스트 트랙은 왜 5분의 3으로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지가 민주적인 편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민주제도에 대해서는 개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공격할 때는 상대방 골대 넓혀놓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지 골대 좁혀놓고 이거예요. 그리고 지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그게 민주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투표율 기준이 없는 것은 누군가 뽑긴 뽑아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기준을 안 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이럴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한 명만 출마한 후보가 한 명만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서 헌법 조항으로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인가 그걸 유효 투표가 아니고 유권자죠, 유권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표를 해서 그중에 이제 한 명을 갖고 투표를 하더라도 이 기준을 성사시켜야 되는 것으로 정해놨어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환투표 이런 것들은 3분의 1이 넘어야 됩니다. 국민투표 반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대깨문 새끼들은 국민투표를 지가 좋아하는 개헌조항이면 투표해놓고 그 다음에 투표율이 49% 나와도 까자고 할 놈들이야, 이놈들은. 까가지고 그걸 찬성 반대 분류한 다음에 찬성이 80% 나오면 이거 압도적으로 높은 거다. 이렇게 우길 놈들이라고요. 아니 30% 투표해놓고 그거를 발표하는 게 정당이야?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대깨문들이 무시하는 정의당, 녹색당 이런 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0%안 돼가 30% 갖고 까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당직자들이 편하지. 30%만 돼도 깔 수 있으면 50% 넘기려고 계속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당원님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안 하면 연장 투표 갑니다. 이러면서 당직자들이 그 당원 투표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데. 그리고 그 정의당, 녹색당 같은 당들은 선거 때도 투표율 기준이 있어요. 과반 넘어야 돼. 정당 투표거든요. 이게 정당 내에서의 투표거든. 국민들 총투표에서도 주민투표에서도 3분의 1이라는 선이 있는데 정당은 일반 주민들보다 정치에 관여하는 수준이 훨씬 높은 집단이라고요. 근데 무슨 30%를 하고 투표를 까고 그게 당원의 총론이야.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예, 그게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경장님께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혹여 일당을 빼앗기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예상되다 보니 그럴듯 싶습니다. 끔찍한 결과 아니거든요. 박근혜 탄핵될 때 새누리당 1당이었어요. 129석으로. 그러니까 1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나마 중요하다면 과반을 누가 넘느냐인데 과반을 넘는다 할지라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라는 선을 확보 못하면 법안도 자유롭게 통과 못 시켜요. 민주당이 170석점 얻었다 칩시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121석이야.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막아가지고 패스트 트랙 가동이 안 돼요. 법안 통과를 못 시키거나 한참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120석을 넘는 이상은 민주당이 뭐 해도 어떻게 안 된다니까. 예산은 과반만 있어도 돼요. 예산하고 예산 부수 법안은. 어지간히 하겠다 과반으로. 과반이 되어도 몸조심해야 돼요. 무작정 통과시키면은 또 독주한다고 역풍 불고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고 삐쩍거리면 또 과반 줘도 일 못 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과반이 안 되는 게 상책이에요, 정당은. 여러 정당이 손을 잡아서 과반을 넘기면 된다고. 하나의 정당이 과반이 되는 것은 그 국가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봤자 또 상대 정당이 과반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시계추처럼 셔틀콕처럼 김종인 씨처럼 왔다 갔다 할래요? 민주당 1당이든 통합당 1당이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그 둘이 쇼 붙여가지고 중요한 법안은 다 통과시킬 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엉뚱한데 신경 뺏기지 말자고요. 아까 그 선거제도 글 올리셨던 랄라리랄라님이 유튜브 진보 언론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연합당 안 만들면 폭망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한다고 하고, 이재명은 이번에 비례연합당 반대라던데요. 극문들도 다른 이유로 비례연합당 반대하더라고요. 얘네들은 뭐지? 똥파리인가? 팩트 좀 알려주세요. 자, 팩트.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한다고요?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돼요. 아, 민주당이 이번 총선 목표가 100석 이상이군요. 탄핵 저지하려면. 100석만 넘으면 탄핵 저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새누리당처럼 129석을 갖고 있었으나 30명 넘는 의원들이 탄핵에 가담을 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이 통과되었죠. 그런 사태를 민주당이 우려하시나요? 그럼 130석을 얻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서 금태섭을 자르려고 하는 것인가? 탄핵 때 대통령 탄핵 찬성할까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 총선 때 박근혜는 너무 티가 났어요. 내가 지난 총선 때 180석 족까지 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근혜는 자기 당의 의석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박의 국회의원 수가 많기를 바랬어요. 요번에 극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비례연합당, 이건 뭐 헷갈리시나 본데, 부당이득이잖아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부러 지역구 의석이 빵인 정당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취지는 미래 한국당이 쓸어갈까봐 그걸 막으려고 한다라는 건데, 물론 민주당이 비례연합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미래 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을 줍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소수정당 것도 준다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참가하든 말든 뭔 그게 의석수의 변화가 뭐가 있는데, 정의당이 참가하면 그냥 정의당이 거기 흡수되는 거예요. 비례연합당에 가져갈 의석이. 그리고 쇼당 쳐가지고 몇 석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대충 그 계산을 해주겠지. 정당 지지율에 맞게. 근데 그게 투표 결과에 의한 배분이냐고? 아니거든요. 해외 정당연합이 제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정당 3개 정도가 하나 연합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득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합이 득표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연합이 20%를 득표했어요. 그러면 연동형 전면적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100석이라 그러면 20석을 가져가겠죠. 그럼 그 20석을 다시 그 정당 연합에 참여한 정파에게 뿜빠이를 하는데, 그 뿜빠이는 어떻게 하느냐. A당, B당, C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다 연합을 만들었다 칩시다. 가나다 연합이 20% 나왔다. 그럼 20석 가져간다. 그러면 A당, B당, C당이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다 연합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얼마 더 득표했는지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가져간다고요. 근데 이 비례연합당은 그냥 쇼당 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해외 연합정당 뭐 사례를 알아야지 지들이. 선거 제도의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왜 모르냐? 지식의 부족이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민주적 제도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지가 나쁜 건 나쁜 게 아니라. 그 티를 너무 내잖아. 니네는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다 그런 식으로 살아. 웃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심판받는 게 이치라고. 이것들은 좀 정신을 못 차린 게, 뭐 금태섭 요번에 공천 떨어졌잖아요. 뭐 금태섭이야 떨어진다 치고, 뭐 금태섭은 갑갑할 게 없어요. 금태섭이 뭐야?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예요. 금태섭이 뭐 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떨어지고 나서. 금태섭이 깝깝한 게 뭐가 있냐고. 금태섭이 뭘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해찬도 진작에 나가리 됐어야지. 이해찬이 서울 관악에서 국회의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해찬이 뭐 지역구 관리 잘한 줄 아세요? 그 지역구에 그 구청장 있잖아. 관악구청장 김희철. 끝내 국회의원 못된 사람. 김희철이가 조직력이 더 좋아 이해찬보다.
이해찬은 그냥 그 서울 관악에 보면 호남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해찬이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민주당 할 때 같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해찬 그냥 김대중 국민회의에 남아 있었잖아. 왠 줄 아세요? 그 지역에 호남 유권자가 많거든. 노무현 따라 나섰다가 좆되는 수가 있거든. 그 이해찬은 그냥 양당 체제에서 눈치나 보다가 좋은 지역구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비례대표 의원이나 다름없는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김종인 씨 비웃을 때 비례대표로 사설했다고 비웃잖아요. 이해찬 비슷한 거야. 이해찬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영남 지역에 통합당 의원이 다선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역구 받아가지고 계속 해먹었다고. 이해찬이 그래서 의정 활동을 잘한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 옛날에 90년대 때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최우수 의정활동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지역구 사정이 좋아. 개척 안 해도 되고, 예? 여의도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해도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올챙이적 생각하겠냐마는 어쨌든 금태섭은 깎아갈 게 없어.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금태섭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민주당이 어떤 집단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근데 정봉주 들이닥쳤어. 근데 정봉주 나가리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 또 누가 나와? 김남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튕겨져 나가고. 김남국 씨는 그 조국 백서 참가자죠. 그 조국 개국본? 개국본은 그게 개싸움이냐? 그게 싸움이요? 어지간히 싸움 잘해갖고 그 보이스 피싱을 당하냐? 나는 모금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당하는 놈들 처음 본다. 아이고.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음모론이랑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낚으려고 지네가 낚여갖고 사람들 나름대로 코 묻은 돈 모아줬더니 그 털려가지고 아이고 밤에 다리는 뻗고 자는지 모르겠어요. 아, 다른 사연 읽어드릴게요. 추억님께서 자한당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 저를 말하는 거네요. 공감 가는 말이 많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이 금태섭 얘기 마무리를 해야겠다. 민주당 지지층은 다양해요. 많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아니니까 일단 민주당 밀어야지 했던 사람들은 떠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운명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뭐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분의 말씀은 추억님이 제 정치 평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럽 쪽의 환경에 좀 더 맞는 스타일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처럼 남북 분단에 의한 좌우 진영의 대립이 극한인 환경에서 안철수나 제3세력이 크기 힘든 게 현실이죠. 제가 30-3부에 안철수가 미래통합당 안 가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철수 칭찬이 아닌데 내가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게 안철수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철수 팬분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역시도 대깨문처럼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게 안철수 칭찬인 줄 아는 그렇게 착각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 안철수가 워낙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안철수를 굳이 뭐 칭찬을 해주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라고 설명해 주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이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씨나 그쪽 정당에 표를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 해소를 하는 입장에서 없는 거 있는 거 갖다 씌워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깨문에 안철수 욕할 자격이 없다고. 대깨문은 나한테 니네가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는 그나마 다당제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안철수가 판을 흔들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패스트트랙도 가동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전과 같은 그 1대1 교착 상태였다면 글쎄 지금 그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겁니다만 더 어려웠을 거라고 미래통합당 의석도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이 사실 추억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대깨문 역사관이에요. 뭐냐면 한국은 유럽에 더 가깝습니다. 그 분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분단이 한국 정치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데 분단 때문에 소수 정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북한이 좌파예요? 북한은 극우 국가예요. 극우 국가. 북한이 무슨 좌파냐고. 뭐 조금이라도 좌파 같으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 부분만이라도 인정해줄게. 없어요. 그런 게. 중국 공산당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단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뭐 그 옛날에 그 통합진보당 NL계열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진보정당을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 세력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분단이라 가지고 양당 체제예요?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냥 분단이 없어요.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헌법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어서 그렇지 양쪽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고 있어 그게. 그 당연한 현실이고 추구해야 될 현실이에요. 분단이 아닙니다. 이게 어설픈 민족주의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유를 찾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단 때문에 뭐 정당 체제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데 북한 문제가 하나의 그냥 이슈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보세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오히려 분단이라든지 통일 문제가 중요할 때에는 보수 진영도 그걸 추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 남북관계 개선 반대하고 한쪽에서 찬성하고 이것 때문에 이 정치권이 이분법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정책 기준이 남북 문제인가를 물어보시라고요. 보수도 아니라고 하고 진보도 아니라고 해요. 그 시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분단은 아예 없다. 분단은 아예 없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또 누가 있느냐. 이거 뭐라고 카르넵? 네.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많죠. 그런데 진보 정당의 표를 갉아먹으려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폐가 아니라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면 소수정당 의석 줄어든다고요, 또.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는 그냥, 만류인력과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플랫폼 정당 만들면 정의당, 녹색당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은 더 못 가져가고요. 어떻게 더 가져갔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당 득표율이 안 나오는데 더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 이게 어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폐입니다. 그다음 녹색당의 의석수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녹색당 의석수를 못 가져가면 가져가질 말아야지. 왜 민주당한테 등이 업혀가지고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해요? 녹색당에 요즘에 웃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지 마, 국회의원. 3% 모든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을 해. 하다못해 녹색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정당들 있잖아요. 규모나 지지도가. 우리미래, 노동당 이런 데랑 손을 잡아서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서 3%라도 넘겨보자 이러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큰 당에다가 엎혀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비례연합당 해체시키면서 녹색당으로 돌려보내준다 치자. 그건 뭔데 그게 얌생이 짓이지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이런 또라이 짓을 해놓고 지가 민주 세력이니 녹색 세력이니 하냐고? 뭘 믿고요. 미래통합당은 지네가 통합 세력이고 국가 대표로가 안 떠들었나 지금까지? 뭘 믿고. 그리고 녹색당에 국회의원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한 명 만들어서 뭐 할 건데. 한 명 만들었다가 한번 없어져 봐라 다음 선거 때. 졸라 고통스러울 겁니다. 국회의원 있을 때 있었던 인력과 국고보조금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은 완전 아수라장 될걸? 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갓이라는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정권 넘어가고 황교안, 홍준표 같은 놈이 대통령 돼서 정의당, 녹색당 해산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야, 이 계속 배불렀잖아. 해산 시켜, 통합당 정권 잡으면 민주당 또 꿀 빨아 처먹겠지. 제1야당 하면서. 근데 내가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동교동계 생각해 보시죠. 동교동계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주도 세력이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끝나고 나서
그대로 나가리 됩니다. 양당 체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대 정당 두 개가 있잖아요. 거대 정당이 정권을 잡던 일튼 간에 한때 그 거대 정당을 주도했던 세력은 퇴조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오바마가 지금 뭐 후계자가 있나? 후계자 자체가 없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너서클이 변치 않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강고하게 동맹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내부에서 그 주류 세력이 다 헤쳐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 죽어요. 그 동교동계가 그 꼴이 났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쪽도 그 꼴이 될 뻔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사회생했는데 다시 청산될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다수정당을 하려면. 근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찾아도 끝난다. 예, 주도 세력이 바뀐다. 그리고 안 바뀌려고 버티면 당 자체가 망해요. 새누리당처럼. 그 다음에 하람 아바지님. 김수민은 누구입니까? 측면 승부 때 꽤 재밌었는데 왜 이리 됐나요? 그게 재밌었냐? 이게 보니까 선풀이 쭉 달리면 악플이 하나씩 기어들어와요. 그게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게시판에 악플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풀에 대해서 반대표를 막 눌러요, 얘네들이. 그게 7천이냐? 그게 7천이요? 아, 참나.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들이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대깨문이나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표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우월하고 니네는 열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딱 이재용식 사고방식이죠. 그럼 이재용은 졸라 능력 있어가지고 재산이 많아? 추수꾼들이잖아, 니네.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쌓은 거죠.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거기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럼 너네가 당을 따로 만들었으면 잘 됐겠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걸? 그나마 진보정당 쪽은 이념이라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버텼죠. 얘네들은 그냥 아마 미래통합당 가 있을 거라고 지금쯤. 장기표처럼. 근데 김대중 유산 위에 올라탄 거잖아요. 노무현 유산 위에. 그리고 그거 다 처먹었잖아. 그 집안의 식구들 다 배척하고 처먹은 거잖아요, 혼자. 추수꾼들이잖아. 정치계의 신천지. 참, 얘네들 요새 이제,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문재인 정부한테 자꾸 전가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좀 참으면 돼요. 정부가 욕을 먹어도 부당하게 욕을 먹는 건 오히려 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차피 지나고 욕 먹은 거 가지고 역으로 캠페인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욕이나 하고 자빠졌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대깨문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초조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타령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 트위터에 정부 욕하면 당신 신천지세요? 이렇게 맞받아치면 된다. 그러니까 와, 좋은 방법이다. 이지랄 까고 자빠졌어요. 그냥 웃기는 게 신천지는 니네가 신천지잖아. 김대중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한 놈들이 얘네들 아니에요. 그 말로가 참 좋을지 어지간해도 좋겠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애들아 놀자님이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는 걸 보니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떤지 이젠 확실히 보이네요.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그럴싸한 옷을 입고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 가리지도 않네요. 일말의 개선의 여지가 있나 싶었는데 없네요. 스스로 완전히 썩었으면 스스로 보여주면서 나 썩었어 당당해라네요. 구역질을 해야 할 타이밍이구만요 하셨습니다. 구역질하면 이제 그 몸에 안 좋습니다. 식도에도 안 좋고. 우리가 비위가 강해져야 돼요. 캄차카일리님이 진짜 그 스피커라는 작자들한테 놀아놨었다 내가 그래서 문통 뽑고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문통 당선 확실시였는데 심상정한테 표 갈까봐 공포심 조장이었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내가 호구였음 듣기만 하고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 호구 네. 초보사님께서는 좋아하는 정치 팟캐나 방송은 몇 개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어찌 그리 민주당 방송이 되는지 갑갑하네요. 선거 때마다 위기감 조성해서 앵벌이하는 행태는 민주당이 더 심한 듯 언제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될런지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 스피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의 이 돌아가는 이치와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호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먹고 그냥 그 캐시 따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이 진정으로 잘 되려고 한다면 쓴소리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없어요, 이런 거.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민주당에 경고했는데 남북관계 개선 기대하지 마라. 북미 평화협정 정도가 없으면 더 이상은 약발은 없다. 평화는 경제다 같은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북관계 뭐 개선됐는데 평화는 경제다에 대한 사람들의 구역질은 더 심해졌어요. 자, 제가 민주당 잘못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얘기할 때. 토르의 첫사랑님께서 저한테 수민님은 민주당에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보보수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기들 위해 정당 정치 하는 거 아닐까요? 정의당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하셨는데 애정 없어요 민주당에.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었는데 어떤 정당에 대해서 뭐 하나의 제가 그 다당제와 선거제도 저자 소개에도 제가 적었는데 특정 정당의 흥망이 아니라 정당 체제의 발전에 주목한다고 썼어요. 어떤 당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특히나 제가 어떤 특정 정당에서 그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도 아니고 평론가인데 이 당 저 당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잘 하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그게 각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거고 구조와 체제의 문제라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하는 거고 사실은 제 방송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들어도 좋은 방송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제 얘기 들어가지고 나쁠 게 없다고요. 어떤 당이든 간에. 안 듣는 건 지네가 안 듣는 거라고. 그리고 안 들을 만한 놈들이었겠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고 있어요. 그 스피커들은 그냥 상황 몰아가는 거야, 몰아가기.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솔직히 뭐 100만 팟캐스트라고 해도 범대중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죠. 서초동 집회에 15만 명, 광화문에 30만 명,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 파급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고 오히려 그러는 거라고요. 아, 우리 편끼리만 듣는 거니까 막 씹으려야지.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좀 힘센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는 소재가 확 줄어들고 민주적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나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하면서 민주당이 한다니까 이거 옳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나마 지지자들이. 예, 저도 그걸 노리고 민주당 꼬셔서 패스트트랙 하자고 얘기했어요. 패스트트랙은 사실 선거법은 여러 당이 다 합의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방법론의 패스트트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고 그걸 생각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밀어보자고 제가 제안했던 속내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극성 지지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방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을 꼬시면 그 극성스러운 사람들도 누그러뜨리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제도가 굴절이 되고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전우용 같은 사람이 왜 뜨느냐입니다. 자, 전우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학자죠. 자, 이 자기가 민주개혁 진보라고 짓거려대는 인간들이 정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가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승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게임을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승복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정당성 있는 체제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적입니다. 적. 그리고 적은 나쁜 놈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놈으로 만들기 쉬우려면 예전부터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여야 합니다. 친일파 했을 때 사실 90년대 초반 이럴 때 친일파 하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나쁜다 그래요. 제 주변에 저는 그 보수적인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성장했으니까 제 주변에 보수적인 어른들도 친일파 다 나쁘다 그래요. 다 쳐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저쪽 적을 친일파로 몰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친일 청산이 한쪽 정파의 이슈가 돼요. 국민적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친일 청산 얘기하면 이쪽 조지려고 하는 얘기잖아. 이런 반응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식한 놈들은 강도를 올린다. 요걸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일파도 아니고 토착외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어가. 구리다 진짜.
토착외구 했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역공당해서 지금 중국 대통령 문재인 나오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자기 편은 그런 작업, 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 편은 원래 옳은 편이었다. 이렇게 역사를 날조해내는 거죠. 마치 지들은 독립군의 후예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무슨 정조까지 나가요.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 정조 이후의 역사는 다 극우, 친일, 독재 역사였다. 주류 세력이 바뀐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바뀌자. 그럼 정조는 뭔데? 정조는 민주 세력이야? 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딱 뾰록이 나요. 정조가 무슨 계몽군주야? 계몽군주라 칩시다. 그게 뭐? 계몽군주가 민주주의예요? 공화주의 합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민족 사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식민 사관이에요. 정조 띄워주는 게.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서구 중심주의적인 역사 발전 도식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대양왕 루이 14세 이런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절대 왕정이 오히려 구축되고 그걸 통해서 공화정으로 넘어갔다 이런 도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역사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 군주인 동시에 전제 군주인 동시에 개혁 군주를. 그게 정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조를 축으로 한 이 역사관은 오히려 박정희식 역사관에 가까워요. 정조의 못다한 꿈을 박정희가 대신하려고 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이인화가 폈던 작업. 거기에 왜 놀아나냐고. 노무현이 왜 정조 뒤에 나오냐고. 그건 노무현에 대한 모독입니다. 노무현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 민주주의자예요. 그리고 공화주의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무현을 왜 정조에다가 비교를 하냐고. 엉뚱한 역사관.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살을 발라내고 보면 대깨문들의 역사관은 박정희 역사관이에요. 박정희도 조선이라든지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썩고 무능한 그걸로 딱 뭐 썩고 무능했지. 근데 그거를 딱 구도를 잡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순신의 뭐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역사를 바꾸는 그걸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정희 후배들은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을 조선시대에 무슨 문약한 선비 이렇게 모르고 가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 대깨문 집단에서는 사회과학을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현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만만한 게 역사예요. 사실 역사학은 만만한 학문은 아닙니다. 근데 만만한 게 역사라고요. 왜? 옛날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쪽은 좋고 저쪽은 나쁜데 우리가 이쪽 편의 후예고 저쪽은 저쪽 편의 후예야. 이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신화를 위해서 역사를 끌어들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우용 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각광 받는 겁니다. 최장집 이런 사람 각광 못 받지. 왜?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얘기해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존나 쓴소리거든요. 달쌈스벳이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지배당할 거예요? 호구입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